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가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 7호 4페이지입니다. 어디 보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돈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정책인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각 나라마다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있죠. 미국은 연방준비위, 그래서 뭐 연준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돈을 찍어내는 거야. 일본도 있고 어디 나라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위해서 얻기 위한 했으니까 의도한 효과를 뭐야 이거 두 번째 단락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자, 똑같은데. 자, 통화정책은 돈의 흐름입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고, 돈을 찍어내는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한국은행. 물가 안정과 같은 애니까 같은 거죠. 뭐가 같냐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했습니다. 왜 위해니까 A 위해 B는 앞에가 목적이고 뒤에가 방법이잖아. 그러면 앞에가 목적이는 뭐냐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바로 목적이죠. 근데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경제적 목적이 뭔데? 물가 안정이죠. 그럼 여기를 해버리자. 요게 일종의 목적입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이 하고 싶었던 목적이야. 그래서 방법은 뭔데?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한답니다. 이게 이제 방법인가 봐. 누가 힘들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바로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이자율 조절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있나 보죠. 이게 대등절이니까 이자율 조절하는 방법,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둘 중 하나래요. 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자본 다음 표니까 이게 이제 핵심 제재죠. 공개시장 운영이랍니다. 공개시장 운영이 뭐냐면 이게 통화정책이래요. 통화정책.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인가 봐.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을 상대로 그러면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은행 통장이 있을까 없을까? 한국은행 통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쟤네는 개인과 거래하지 않아요. 그 은행들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얘가 뭐라면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한대요.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읽어서 우리가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한번 기본 개념을 한번 훑어볼게요. 한번. 자, 모든 나라는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해당돼? 이게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은행이 어디와만 거래하냐면 우리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동글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NH농협은행 이런 거 있죠. 이런 은행들만 거래합니다. 많이 숱한 은행들이 있겠지. 그래서 중앙은행은요, 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면 중앙은행에 돈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없으면 돈을 찍는 데니까 돈을 찍는 게 제일 많겠지. 그러면 얘가 얘한테 빌려줄 때 빌려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이 땡땡은행에게 빌려주는 값이야. 이자 갚아야 돼. 땡땡은행은 중앙은행에 항상 기준금리를 갚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책금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책금리. 즉, 이 기준금리는요,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어? 한국은행이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요번 회의를 통해서 해봤더니 시대가 좀 상황이 안 좋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겠습니다. 이게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책금리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현재 지금 오늘자로 기준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오늘자로 기준금리는 한 4% 정도 돼. 그러면 은행이 여기서 4% 빌려서 이제 철수라든가 영희 이런 애들이 이제 돈 빌리러 가야겠죠. 그럼 철수는 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도 돈을 빌려왔으니까 4% 이하로 빌려줄 수가 없죠. 그죠?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은행은 기준금리에 플러스 지들도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사장님은 돈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하니까 여기에 지들도 알파를 붙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시중금리. 다른 말로 시장금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들이 요번에 집 좀 옮기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금리가 몇 프로야? 이때 말하는 금리는 시장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현재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시장 금리가 얼마냐면 요 알파가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 금리는 한 7% 정도. 이게 지금 신용이 좋은 사람이 한 7%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신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서 뭐 8%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지. 자, 이런 기본인데 어떻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읽으면 나오는데 조금 한번 경제 흘러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 중앙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해볼게요. 기준금리를 낮춰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가 낮아지겠죠? 그죠? 시장금리가 낮아집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자율 10%였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1%라고 해봐. 그럼 1억을 빌리면 1년에 1% 이자를 내면 됩니다. 1억에 1%니까 얼마야? 100만 원이냐? 그럼 한 달에 얼마? 8만 원씩만 내면 되잖아. 1억 빌렸는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니까 8만 원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빠의 입장에선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그죠? 엄마 입장에선 핸드백 한 3개 정도 사볼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막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슉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데 재화는 하나야. 그럼 꼭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야, 이거 1,000원이야? 야, 내가 100원 더 줄게. 1,100원. 있기네? 난 1,110원, 1,120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 어느 순간에 물가가 쓱쓱쓱쓱쓱쓱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 물가가 올라가면, 아유, 10,000원짜리를 들고 왔는데 콩나물을 하나 샀더니 없어요. 막 난리 칠 거 아니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선, 내년에 뭐 선거도 있고, 뭐 대통령 선거 뭐 쭉쭉 하면 어떻게 해요?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까? 그럼 어떻게 해? 자, 이러면, 슬쩍 어떻게 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했어? 당연히 시장금리도 올라가겠지. 그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 1% 빌리다가 이자가 10%야.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경기가 활성화가 아니라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됩니다. 위축돼요. 그러면 이런 게 가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안 살려고 한단 말이야. 재화를 파는 나의 입장에선 야, 이거 1,000원인데 야, 이거 900원 할 테니까 사면 안 될까? 890원 해줄게. 그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서? 바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이제 또 누가 난리 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 볼까? 슬쩍 기준금리를 낮춰요. 그럼 기준금리 낮춰지면 시장금리가 낮아지겠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그럼 막 난리치겠죠?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 이렇게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때 맞춰서 정부가 맞춰서 가는 겁니다. 물가를 올려야 할 상황이면 바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물가를 올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단가?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 물가 좀 잡아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빠 월급 빼고는 다 올랐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가 좀 떨어뜨리고 싶어. 물가를 잡아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요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볼게요. 그대로 있어요. 자,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한답니다.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결국 뭐냐면 공개시장 운영을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한답니다. 그죠? 요게 지금 뭐야? 공개시장 운영이야. 한번 해볼게. 자, 4%, 3%에서 시중금리가 7%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춘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정부가 가서 야, 땡땡은행 너 뒤질래? 빨리 이거 안 낮춰? 이렇게 협박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러면 내가 요 기준금리를 4%를 1%로 내릴 거야. 설정하면 되잖아. 내렸어.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1%죠. 그러면 얘 3% 더하면 얼마야? 이게 4%가 되죠. 그러면 아까 4% 값으로 뚝 떨어졌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채권을 매매한다고 그랬어. 이건 뭔가 보자. 왜 갑자기 채권이 나왔는가? 일단 이자율 조정한다는 거 하나 등장했죠. 그죠? 왜 갑자기 채권 얘기냐면 저 통화량 조절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합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채권은 어떻게 써요? 국가나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종이 쪼가리가 넘어가는 순간 그 비용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채권을 매수니까 받을 숫자죠. 내가 중앙은행이야? 채권의 종이 쪼가리가 나한테 오는 거고, 내가 어떻게 써? 그 채권에 있는 액면 금액을 바깥으로 돈을 던져주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떤 상태야? 얘가 얘한테 돈을 막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각종 은행들이 어떻게 써? 돈이 막 많겠죠? 은행이 자기가 좀 먹고 살려고, 채권을 발행했어. 근데 잘 안 팔려요. 근데 중앙은행이 가져와. 너 채권 받았다며? 채권 냈다며? 가져와. 내가 사줄게. 내가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 땡땡은행이 돈이 이렇게 쌓여가겠지. 근데 중앙은행은 얘하고만 거래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세모세모 은행에 가서 야 너도 채권 발행한 거 없냐? 있는데 잘 안 팔려. 갖고 와. 내가 사줄게. 그럼 내가 채권을 사.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바깥으로 내버려야지. 그죠? 통화량이 바깥에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이 각종 은행이고 내가 중앙은행이야. 필요해? 내가 채권 살게. 채권 줘. 돈을 던져줘. 채권 필요해? 채권 있어? 줘. 내가 사고 돈을 던져줘. 그럼 모든 은행이 돈이 이만큼 쌓이는 거야.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살아야 돼? 돈 빌려주고 이자 먹고 사는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바깥에 봤더니 돈 빌릴 애들이 적어. 수요자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나는 돈이 많은데 은행은 돈이 많은데 수요자가 없네? 야 저쪽 은행에서 4%야? 일로 와. 내가 3% 해줄게. 우리 은행에서 빌려가. 뭐야? 우리 은행이 2.75 할게. 일로 와 한다고. 그러면 이자율은 떨어지겠지. 그죠? 바깥에 은행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은행이 약자가 되는 거야. 서로 빌릴 사람이 적고. 봐라. 채권을 매수했더니 이자율은 떨어져 버립니다.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채권을 매도한다면 매도는 건넬 도자죠. 채권을 주는 거야. 그죠? 야, 그때 내가 채권 샀잖냐? 자, 이제 받아. 자, 가져가. 그럼 다시 어떻게 써? 나한테 돈을 돌려줘야죠. 그러면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이 중앙은행으로 돈이 넘어오는 거야. 그죠? 됐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지금 돈이 없죠. 근데 빌릴 철수가 딱 왔어.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선 아니야 나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너한테 안 빌려줘. 신용도 떨어지고 개판이야. 저리가 꺼져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자 좀 더 낼게요. 나 좀 빌려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자율은 상승하죠. 자, 그러면 나눠야겠죠.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그다음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 하락,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채권 매도하는 게 뭐야? 이것도 뭐 하고 있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었던 거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채권을 매수하면, 내가 종이 쪼가리를 받았어. 그러면 바깥으로 통화량이 돌아다니는 거지. 통화량 증가.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종이 쪼가리를 너한테 주면 모든 은행은 나한테 돈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돈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통화량이 적어지겠죠. 바깥에 돌아다니는 돈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네. 자, 다시. 자,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이번엔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건 결국 아까 정리한 거에서 요게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요게 지금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낮춰준 거야. 요게. 그러면 어떻게 써? 10% 이자였는데 1%네?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소비와 투자가 확대됩니다. 공장 하나 새로 한번 지어봐?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장이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아지고 막 되겠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런 활성화되는 게 막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질 테니까 이제 재화는 한정되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네? 서로 살려고 덤비면 어떡할까? 물가 상승률이 결국 오르겠죠. 그게 이거죠. 이자율이 하락했더니 소비가 활성화되고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다시 또 차이를 더 볼까? 여기 이자율이 하락하는 요 놈과 이자율이 상승하는 요 놈을 또 나눠볼까? 그러면 이자율 상승하는 데가 어디야? 얘로 얘기하면 여기지. 그죠? 여기가 이자율이 상승하는 지점이죠. 얘로 얘기하면 여기잖아. 이자율 상승하면 그럼 어떻게 써? 1% 돈을 빌려 쓰다가 갑자기 이자가 10%야. 야, 이거 어떻게 갚아? 빨리. 아, 안 되겠다. 돈 말쓰면 안 되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위축된다? 여기 있죠. 소비가 위축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물가는 떨어지겠죠. 이와 같이 공개시장의 운영은,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요, 바로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죠. 그죠? 뭐 하는데? 이자율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물가가 낮춰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통화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통화량이 조절되면서 이자율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듣나? 그렇죠?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까 했었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경우 있었고, 그 다음 채권을 사고 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었죠. 그죠? 요거에 있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채권 매수. 그죠? 매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했으니까 목적은 의도한 효과. 내가 물가를 낮추고 싶었을 때, 물가를 좀 더 경기를 부양하고 싶을 때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방법, 요건이라는 건 이제 방법이겠죠? 그죠? 자, 의도한 효과를 얻는 게 일종의 목적이었다면 그 방법으로는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중요 개념이겠죠? 그죠? 근데 내물을 치려고 했더니 내물 쳐볼까? 선제성과 그 다음에 정책 신뢰성이 있답니다. 이 두 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필요하대요. 먼저 둘을 나눠서 설명하겠다는 얘기네, 이놈은. 먼저 뭘 설명해 볼게요? 선제성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서 이해해야겠다. 선제적이라는 것은 이제 선제성을 설명해 볼게요. 선제성이 뭔지 알아요? 중앙은행이 자,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요. 이것은 뭘까? 경제 변동이겠죠? 경제 변동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대처하는 겁니다. 선제적이라는 건 예측해서 미리 대처하는 게 선제적인 거구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아까 했죠?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고 했죠?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한다는 건 아까 이거 기준금리를 조절해본다든가 채권을 매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당장에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금리가 10%였다. 금리가 1%야. 그럼 우리가 당장 가서 돈을 빌리러 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돈을 좀 빌려볼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지? 막 점검도 하고 막 할 거 아니냐. 당장 달려가지 않아요. 그 다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 금리가 10%에서 경기가 위축됐는데 1%라고 해서 내가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위축되게 갑자기 살아나진 않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합니다. 금리가 낮았다고 해서 또는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정책 외부 시차죠. 이것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답니다. 선제성이 문제가 된대요.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건 바로 뭐야? 아유, 이런 문제야 놈아. 그게 아니라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선제성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야, 너네게 그딴 식으로 사냐? 이 문제야 놈아. 이게 아니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경기 침체가 막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경기가 막 침체가 되려고 해요. 그때 갑자기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야. 자, 정부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가다가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급격하게.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경기가 위축되면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할 수 없겠다 표를 잡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야?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그러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그러니까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죠. 이게 원인이죠. 정책 외부 시차 때문에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예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야. 자, 하얀색이 지금 경제입니다. 막 떨어져요. 막 심각하게 막 떨어지는 거야.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지가 스스로 슉 하더니 이만큼 좋아졌어요. 이제 안정화 길에 온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안정화가 됐다고 칠게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정책 외부 시차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때 인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책 외부 시차야. 외부 시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겠죠. 지금 빨간색의 효과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이때 어떻게 했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는 거야. 원래는 요 주변에 있어서 안정적인데 갑자기 쭉 올라간다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돈 막 빌려서 막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지점이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죠. 경기가 심각하게 과열되는 거야. 물론 계속 떨어지다가 효과가 나타나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경기가 떨어지니까 이만큼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효과가 나서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뭘 정리하실 건데요?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두 번째 단락 정리하면 중앙은행은요,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그럼 선제적으로 운용하라는 건 뭐냐면 정책 외부 시차가 이만하잖아. 그죠? 그럼 언제 했어야 돼? 이걸 선제적으로 해서 정책 외부 시차가 이만하니까 여기죠. 이때 뭐 했어야 돼요?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선제성이죠. 그죠? 이때 했어야 외부 시차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어떻게 될까? 이때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지만 않고 어떻게 써? 스물 이게 어떻게 써? 스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없어지면서 다시 어떻게 써?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가야지. 그죠? 왜냐면 정책 외부 시차가 이만큼이니까 이때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면서 자, 그대로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서 미리 정책 외부 시차가 3달인지 4달인지 먼저 계산해서 앞으로 4달 뒤에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 4달 전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겁니다. 4달 뒤에 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써? 4달 전에 금리를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금리를 올리면 4달 후에 그게 효과가 발생할 테니까. 자, 이번엔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출발.
진짜. 자, 했냐? 또한 통화 정책은 했습니다. 왜 또한이 왜 나왔냐면 아까 뭐 했냐면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지금 두 번째 단락 얘기했잖아. 두 번째 단락은 선제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정책 신뢰성이 나오겠죠.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민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군요. 신뢰가 바로 성공을 거둘 수 있겠군요.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선제성이 이거였다면 정책 신뢰성이 요거겠죠. 넣어야겠네. 아까 선제성은 정책 외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번에는 정책 신뢰성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잃을 수 있는지 견해 차이가 있답니다. 민간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견해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나 봐.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그러니까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이것을 준칙으로 삼아야 한답니다. 법칙처럼 삼아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간에게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답니다. 빨간색 기억 미음이 나와 있네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준칙주의를 주장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준칙주의는 어디서 왔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 견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신뢰를 얻는 방법, 신뢰를 얻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뢰를 얻기 위한 견해 차이 첫 번째가 뭐냐면 준칙주의구나.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럼 어딘가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만 설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니은이 신뢰 얻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네. 그죠? 신뢰를 얻는 방법 첫 번째는 준칙주의자입니다. 준칙주의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준칙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2%로 반드시 잡겠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이게 1월달, 2월달 출발할 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준칙주의자는 어떤 상황이 나도 2% 잡아야 돼. 심지어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요? 아니야. 준칙주의자는 전쟁이어도 2% 해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냥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어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어요.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맞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 번 얘기한 거 무조건 지켜.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은행은 한 번 약속한 거 무조건 지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야, 괜찮아. 나라에서 다 딱 약속한 대로 2%를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 물가가 안정됐어요. 역시 우리의 중앙은행은 약속한 대로 딱 2%를 지켰군. 안정이 됐어. 그럼 중앙은행장은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안정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그죠? 여기 으로서니까 일종의 자격이죠. 그죠? 중앙은행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가만있어 봐.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경기를 좀 활성화해서 나라가 조금 GDP나 GNP 같은 거 좀 올려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즉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한다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앙은행은 한번 발표한 거 무조건 지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중앙은행은 발표를 지키기는 하지만 어느 때 결정적일 때는 어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은 의라고 했죠.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됩니다. 그러겠죠? 안 지킬 때도 있어. 이거야.
그럴 때 준칙주의자들은 이제 실예를 든 거야. 이런 경우에 경기를 좀 부양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아니야, 절대 바꾸면 안 돼. 경기 부양, 물론 경기 부양하면 좋겠지만 안 돼. 그냥 원래 말한 대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데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야. 원래대로 2%만 하자. 이게 준칙주의자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가야겠죠? 마지막 단락은 뭘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준칙주의자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나 봐. 밑에 슬쩍 봤더니 채량주의인가 봐. 말도 대충 느낌이 오네. 자, 마지막 단락 출발! 자, 마지막 단락 하고 문제로 가볼게. 자, 그러나 준칙주의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사후적인 결과, 이 다 끝난 뒤에 사후적인 결과만은 이것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물가 상승률 2%를 지키기로 했어. 근데 결과는 2%만 상승했어. 지킨 거야. 근데 막 중앙은행이 지가 숨어서 물가를 3%로 올리려고 막 했는지, 하다가 안 돼서 2%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2%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걸 민간이 파악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우리는 중앙은행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중앙은행과 거래하지 않아요. 민간은 거래하지 않는다고. 누가 거래한다고 그랬어? 은행 장만한다고 그랬잖아. 은행만.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장 준칙 지켜 이 자식아 이렇게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그죠? 우리가 중앙은행장 언제 봐? 언제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못해.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는 얘가 지금 바로 두 번째구나. 그죠? 아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민간의 신뢰를 얻는 방법엔 견해 차이가 있대. 첫 번째, 민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준칙을 지켜라. 민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량을 발휘해라. 이런 게 있나 봐. 둘 다 공통점은 민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뭐뭐에 따른이니까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때문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가 원인이라는 거죠. 경제 여건이 변화됐어. 원인. 내가 물가 상승률 2%로 잡겠습니다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경제 전반이 내가 예측할 때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결과는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한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게 대처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준칙주의. 그래서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어떻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준칙주의처럼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네. 다음 아울러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준칙주의가 맞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준칙주의가 맞다고 해? 이럴 수도 있대요. 만약에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 정해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량을 하자. 정책 신뢰성은 중요해요. 하지만 둘 다 정책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아까 시작할 때 정책 신뢰성에 대한 어떻게 민간에게 신뢰성을 얻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준칙주의, 두 번째 재량주의. 둘 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시합니다. 즉 이놈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 얘를 위해
위에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누구 얘기야? 누가? 재량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책 신뢰성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정책 신뢰성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상황 여건이 바뀌었다면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게 재량주의군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개 풀어주십니다. 오답이 60% 이상 나온 건 2번, 3번이었습니다. 출발! 특히 2번을 우리는 맞춰내야 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잠들겠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위크레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럼 잘못된 거네.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 아니죠. 통화 정책의 목적은 뭐라 해서 뭐 물가 안정과 같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유형별로 나눈다? 아이고, 이건 없네. 땡. 그 다음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죠? 물가 경기 침체에 들어서 물가를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어쩌기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했고, 공개시장 운영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인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인과적으로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채권을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되고 채권을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고 쭉 설명했죠. 그 다음에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를 바탕을 했고요.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순환, 그게 뭔데? 공개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했죠.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위에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 맞죠? 자, 두 견해 하나, 준칙을 무조건 지키자. 재량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좀 경기에 따라서 재량껏 하는 게 맞다. 있었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게 지금 많이 틀렸죠? 자, 읽어볼게. 포인트를 찾아낼 게 어디나 볼게요. 어떤 가상경제 땡땡 1월부터 9월 30일 3개 분기 동안 기준금리를 4%가 유지됩니다.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금리는 계속 4%입니다. 그죠? 기준금리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다양한 물가 변동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한다? 매 분기 2%를 유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매 분기 2%니까 1분기에는 오케이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근데 2분기에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이 3%래요. 그럼 매 분기 2% 유지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1%를 떨어뜨려야겠죠. 그죠? 물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죠? 3분기에도 어떻게 했어? 물가를 떨어뜨려야죠. 마이너스 1% 정도 떨어뜨려야겠네. 자, 다음. 자, 합니다.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포인트입니다. 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 자,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달라진대. 그럼 퍼센트포인트는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내가 4%가 있는데 1.5%포인트라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5 하면 2.5,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5 하면 5.5,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퍼센트 포인트가. 그러니까 요만큼 변하면 1%포인트, 물가 상승률은 1%만큼 바뀐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1.5%를 올리면, 내리면 물가가 1%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1.5 올라가면 내려가면 물가도 1%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 4월 1일에 수행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언제냐면, 자, 요때 계획을 해. 그죠? 자, 요때 하면, 자,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딨어?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랍니다. 외부 시차가. 그러면 내가 이때 발표하면 효과는 언제 생기는 거야? 효과는 이때 생기는 거죠. 요때 효과가 생겨야 하는 거죠. 그죠? 1개 분기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떨어뜨리려면 언제 발표해야 돼? 1월 1일 날 발표해야 얘의 효과가 생기겠지. 그죠? 정책 외부 시차가 1기 분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럼 언제 발표해야 돼?
4월 1일 날 발표해야 효과가 이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물가를 각각 1%씩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죠? 물가를 떨어뜨려야 돼.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물가 1%를 하락시켜야 합니다. 하락시켜야 돼. 이거 1%를 떨어뜨려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야?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뭔데?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덤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돈을 뺏으면 되지. 그죠? 사람들의 돈이 없으면 되지. 그럼 사람들의 돈을 없애는 방법은 때려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기준금리, 얘는 지금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 중앙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뺏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금리를 올려야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물가 1%를 떨어뜨리려면 금리는 얼마 올려야 돼? 1% 하려면 금리는 올려야 되죠. 금리는 얼마? 1.5%를 올려야 1%가 하락되겠죠. 무슨 말 되겠죠?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발표할 건 1% 하락을 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1.5% 상승시켜야 되죠. 그러면 원래 기준금리는 4%니까 몇 프로로 해야 돼? 4%에 1.5 더하니까 얼마? 5.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5.5로 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에는 어떻게 해서 다시 금리 1% 떨어뜨려야죠. 아니, 물가 1%를 하락시켜야 합니다. 다시. 그죠? 그러면 1%를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는 어떻게 했어? 물가가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올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금리를 올려야 돼. 얼마? 1.5%를 올려야겠지. 그러면 4월 1일에도 1.5% 올리니까 4 더하기 5니까 얘는 얼마야? 얘도 5.5. 얘도 5.5겠죠. 그러니까 4월 1일에도 5.5가 돼야 되죠. 다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럼 정답은 5번이죠.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금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인하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정답은 5번. 다음, 이건 뭐야?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뭐야? 아, 준칙 재량. 기억이 준칙주의고요. 니은은 재량주의입니다. 준칙과 재량 적절한 것입니다. 자,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영에 관한 준칙을 지키냐고. 준칙주의자는 준칙을 지키면 좋아하는 거지.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준칙을 지키느냐고 대응하지 못한 거니까 어차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바람직하지. 준칙주의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정답이네. 다음, 재량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이 준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얘는 누구야? 얘는 준칙주의자죠? 그죠? 그럼 땡. 기억, 준칙에서는 재량과 달리 정책 운영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무슨 소리야?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가 아니라 민간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완벽하게 준칙주의와 그 다음에 재량을 갖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준칙을 지켜지 않아도가 아니라 준칙을 지키는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했어? 조금 재량껏 바뀔 수도 있죠. 그래야 신뢰가 확보되는 거죠. 니은에서 재량에서는 통화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야. 둘 다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니까? 그죠? 땡. 중요하지 않다가 틀렸죠, 여기가. 자, 니은에서 재량에서는 준칙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죠. 탄력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보죠. 재량에서는요. 자, 요 놈이었고. 다음. 마지막 문제네. 자, 여기서는 뭐야? 요거. 자, 동생들을 부양한다는 건 동생들을 어떻게 해서 키운다, 뭐 이런 의미를 갖죠? 경기를 부양한다와 동생을 부양하는 건 의미가 다르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